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워킹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초등학생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일하랴 애 키우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 10년 차가 됐네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둘을 쫓아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애들 챙기랴 회사 눈치 보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저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도움을 좀 받으라고 했어요. 자식들 돈 버느라 바쁜데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저도 처음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양가에서 다들 결혼하면 아이부터 낳아야 한다고 하도 그러시길래 낳기만 하면 알아서 키워주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야 당연히 다들 좋아하셨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 다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만한 게 우리 집은 양가 다 애를 키워주실 형편이 안 돼요.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하시다 보니 아예 여유가 없으셨고 시댁은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온 식구가 시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지방에서 오래 사셨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된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남편 할아버지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살았다고 하니 100년도 더 된 집이었죠.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어린 시절 내내 그 집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서울에서 산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집에 사시면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요. 그러던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셨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뇌혈관 쪽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 날도 시아버지의 건강은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하시고도 경과가 좋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동네에 큰 병원이 없다 보니 정기적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에 올라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시면 아버님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서울에서 며칠 쉬다가 내려가시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이나 형님네에서 지내셨죠. 형님네랑 한 번씩 번갈아서 한다고 해도 2달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라오실 때 딱 며칠 묵고 내려가시겠다는 걸 정하고 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하루를 묵으실지 일주일을 묵으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다 보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거랑 라면 끓이는 게 다였어요. 더군다나 아침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이 다 돼서야 돌아오니 제가 시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거나 퇴근하고 오는 길에 반찬을 사오고는 했어요. 평생 반찬이라고는 사서 드셔보신 적이 없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하실 수가 없었죠. 나도 결혼해서 평생 애들 키우면서 하루도 안 쉬고 밭일한 사람이야. 그래도 몇 끼마다 꼬박꼬박 밥에 찌개에 새참까지 해다 바쳤다. 근데 너는 꼴랑 회사 하나 다니면서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이깟 반찬까지 사서 먹으면 돈은 언제 모아?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제가 워낙 솜씨가 없어서 제가 해드려도 안 좋아하실 게 뻔한데 창피해서 해드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괜히 제가 했다가 다 버리면 어떡해요. 제 성격의 유일한 장점이 싫은 소리를 들어도 쉽게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부잣집의 막내로 자라서 언니들한테 별의별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 잔소리는 저에게 잔소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지만 둘째 너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시부모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고작 한 번 올라오는데 냉장고에 먹을 거라고는 김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니? 뭐라도 하나하나 해봐야 느는 거지. 제가 설마 안 해봤겠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하면 저도 나름 장 봐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하는 족족 다 실패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 몇 번은 저에게 화도 내고 가르쳐보려고도 하셨지만 이내 포기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쉬다 가시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집에 없으니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가시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병원에 올라올 때마다 저희 남편 말고 아주버님에게 나오라고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질리신 거죠. 둘째는 집도 너무 좁고 둘 다 일해서 바빠. 나도 서울에 온 김에 며칠 쉬다가 내려가려고 해도 영 갑갑해서 하루도 못 있겠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냥 너희들이 데리러 오면 안 되니?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은 불편하시다며 서울에 올 때마다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주영이 엄마도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맏며느리한테만 다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재수씨는 아직 애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까지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가 매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건데 그것도 힘들다고 이러는 거야?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라니까. 에이, 됐다. 앞으로는 그냥 병원만 갔다가 그냥 바로 집에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는 오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병원만 들렸다가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 힘들까봐 그렇게 말한 건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앞으로는 병원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동서가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님 아버님 챙기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시어머니의 언상이 높아지자 옆에 있던 형님이 민망했는지 아주머님 핸드폰을 빼서 받으셨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께 괜찮으니 형님 댁으로 오라고 하셨나 봐요. 저야 시부모님이 안 오셔서 한결 편해졌지만 문제는 형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면 무조건 형님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니 형님이 너무 힘드실 게 뻔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형님 입장에는 제가 한 짓이 너무 얄밉게 보일 것 같아 형님에게 연락도 먼저 드리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답답하고 불편하셨나 봐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형님을 힘들게 해드리네요.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동서. 동서야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쉬운가? 나야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나도 처음엔 어머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버님 건강이 더 우선이지. 그 순간 저는 하마터면 형님을 꼭 안아드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형님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일 있으시면 꼭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에게 도움되는 동서가 될게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뭘 모르기도 했고 마냥 형님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여 형님에게 도움이 되는 동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도 아이들이 생겨버려서 더 정신이 없어졌어요. 어쩌다 보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댁에는 더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또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이송 중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가족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시어머니를 시골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무섭고 외로워서 절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나도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싶어. 물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죽고 자식이라고 아들 둘뿐인데 모두 다 멀리 떨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오래된 시골집에 혼자 있다 보면 세상에 덜렁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오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으신 분이 덜렁 집을 구해 혼자 사시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누구 하나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누라들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혼자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평일 대낮에 갑자기 올라오셔서는 저희 남편에게 서울역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으니 갑자기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대요. 다 늙은 엄마가 서울에 혼자 올라왔는데 너희는 걱정도 안 되냐? 네가 안 되면 너희 마누라라도 빨리 보내.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전화에다 대고 소리까지 지르셨답니다.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서울역에 어떻게 가요? 바로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타고 우리 집에 가 계세요. 퇴근하고 금방 갈게요. 됐고, 난 택시 타고 너희 형네가 있을 테니까 너나 네 마누라 퇴근하면 바로 이리로 와. 할 얘기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본인 하실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댁에 가기 전부터 이미 긴장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부르신 건가 무서워서요. 그런데 역시 시어머니께서는 보통이 아니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는 너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서야. 나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 다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둘째네한테는 미안하지만 집이랑 땅 판 거 큰아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대신에 앞으로 큰애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둘째 너희는 서운해하지 말아라.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방도 없는데 엄마가 어디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하신 모든 말은 다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신 일이었어요. 자식들과는 일절 한마디 상의를 안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다 너희한테 준다잖아. 집이랑 땅 팔리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팔아서 서울에서 이사를 해. 이사 비용이 더 들겠다.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미묘해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형님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형님 눈치 보느라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정작 이 분위기를 만드신 시어머니께서는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몸도 성치 않는 노인네더러 병원도 없는 그 깡시골에서 혼자 살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아이고 여보, 왜 그렇게 빨리 가서 사람을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반응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눈에 불을 켜고 모셔라 마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랐는지 곧장 옆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갑작스러우니까 놀라서 그렇지. 그러게 좀 미리 언지를 좀 해주시지 그랬어.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니까 우리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도 상의를 좀 해봐야지. 남편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됐어! 내가 너희 집에 왜 가? 난 너희 집 말고 큰아들 집에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조금 전까지 눈물까지 흘리는 신음을 하시더니 금방 또 인상을 팍 쓰시면서 몸까지 획 돌려버리셨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서방님 동서,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 봐. 내일 출근들 하려면 피곤하겠다. 저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에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형님은 그런 와중에도 침착하게 저와 남편을 다독이고 돌려보냈습니다. 형님의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께서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연세도 들고 혼자 되셨으니 자식들하고 살고 싶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 자식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형님도 귀한 집 자식인데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남편이 집에 가려고 나올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아유, 소리 질렀더니만 배가 다 고프네. 큰애야, 나 배고프니까 김치전이라도 한 장 부쳐봐라.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셔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 계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같은 며느리로서 저도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형님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나 형님이나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받은 거라고는 금가락지 하나 없어요. 물론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싹 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 가전 가구를 보러 다니는데 시어머니께서 굳이 따라와서는 시댁에 텔레비전이랑 세탁기가 오늘 내일 한다고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걸 왜 해드려야 하나 싶어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네 동서 결혼할 때는 장롱이랑 싱크대 싹 바꿔주느라 돈천 들어갔다. 근데 둘째 너는 텔레비전이랑 세탁기면 거저 결혼하는 거다 얘. 그때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예단으로 해달라는 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예단이야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을 때 하는 거죠. 저희 지금 전세도 간신히 구했는데 예단을 어떻게 해드려요. 이럴 때는 물색 없는 제 성격이 편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아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엉망이었어요. 새빨개져서는 연신 씩씩거리셨습니다. 둘째 너 지금 우리가 집도 안 해줬다고 툴툴거리는 거냐? 네가 뭐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는 말인데 둘째 네가 우리 아들 짝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해? 너는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잖아.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까지 나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일하던데 우리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 안 하니?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은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니 시댁의 텔레비전에 세탁기 정도는 사주고 시집와야 한다는 소리였죠. 저는 결국은 결혼하면서 시댁에 세탁기와 텔레비전을 바꿔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절대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자꾸만 제 앞에서 학벌이니 직장인이 자꾸만 걸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사드렸어요. 그때 일은 다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양심이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평생 받기만 하려고 하니 너무 얄밉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야 가끔 형님네 가서 얼굴이나 비추고 용돈이나 좀 드리면 되는 정도였지만 가끔 봐도 형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형님네 살기 시작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형님이 해주시는 식사를 하시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거기다가 어떨 때 보면 꼭 형님을 하인 부리듯 하신다니까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육아휴직을 받게 돼서 3개월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3개월이지 애 키우다 보면 3개월이 금방이에요. 저는 주변에 영유아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육아휴직이니 집에서 노는 줄 아셨어요. 툭하면 전화해서 집에서 놀면서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애 낳은 지가 언젠데 둘째 너는 시어머니한테 애도 보여주러 안 오냐? 날도 선선한데 매일 애 핑계대고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할 겸 집으로 와. 태어난 지 한 달 간 넘은 신생아를 데리고 외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꼭 저에게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직 애가 어려서 데리고 외출하기가 힘들어요. 아기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한번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유, 나는 너희 집 좁아 터져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너희는 둘이 벌면서 도대체 집은 언제 사니? 하긴 그렇게 매일 사 먹기만 하니 돈을 모을 수가 없지. 시어머니는 꼭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합니다. 일생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만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애고 뭐고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디 며느리가 그럴 수 있나요? 까라면 까야죠. 할 수 없이 저는 하루 마음을 먹고 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만 데리고 형님네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안에서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형님네 도착했을 때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애 둘 낳았다고 둘째 얘 몰골 좀 봐라. 집에서 팽팽 놀면서 네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쉽겠니? 젊은 애가 운동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다녀야지. 안 그래도 둘째 임신했을 때 찐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밉살스러운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밉게 나갔어요. 어머니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아세요? 저 혼자 애 둘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제 몰골 걱정되시면 집에서 팽팽 노시는 어머님이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지 그러세요. 저도 결혼하고 연차가 쌓이기는 했는지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꾸도 하게 되더군요. 제 말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입에서 침까지 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동서는 애 둘 낳고도 아가씨처럼 얼마나 예뻤는데 지금도 봐라. 누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겠니?
매일 제 앞에서 형님이 말이 없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니만 제가 말대꾸 좀 했다고 바로 제 앞에서 형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한 달 넘었는데 데리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복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어린 거 두고 나가려면 얼마나 속상해.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라통이 나다가도 형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형님은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아기는 본인이 봐줄 테니 좀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보면 형님은 꼭 친정언니 같아요. 형님도 시어머니랑 사느라 힘드실 텐데도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본인만 시어머니를 감당하시느라 제가 원망스러울 만도 하신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또 말로 분위기를 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큰애 너는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아. 네 남편이 돈 잘 버니까 너는 둘째처럼 저런 걱정 없이 집에서 편하게 애들 키우잖아.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세상에 며느리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답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는데 형님이 말리시는 바람에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야 남편 잘 만났죠. 동서는 둘째 어린이집은 구했어? 형님이 애써 말을 돌리시면서 제게 눈을 찡긋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과분한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면 나한테 더 잘해. 아휴, 오늘은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고기가 땡기네. 근데 너는 나가서 소고기 좀 사와라. 오는 길에 어제 맡긴 내 바지도 좀 챙겨오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어머니는 참 뻔뻔해요. 10년 가까이를 며느리한테 붙어서 살면서 어떻게 매일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 소고기 드시고 싶으시구나. 나가서 금방 사올게요. 동서도 밥 먹고 가. 내가 맛있게 금방 해줄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형님도 형님이에요. 매일 웃고는 있지만 분명 힘드실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시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저 같으면 매일 말로 천냥빚을 지는 스타일인 시어머니랑 상종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저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형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사는 거니까요. 저는 형님에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다가도 죽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으니 쥐 죽은 듯 형님이 당하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자꾸만 연락이 와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신 거면 모르겠는데 출근해서 한창 바쁜 시간에 자꾸 전화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참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래저래 적적해서 연락하나 보다 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 저도 매일 받아주기엔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전화해서 대부분 하시는 말이라고는 먹는 얘기 아니면 형님 욕이었어요. 매일 뭐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게 많으신지 먹고 싶은 게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전화해서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그때 둘째 너희 집에서 먹었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지? 나 그것 좀 시켜줄래?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드리고 싶죠. 근데 저번에 형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님 위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약 드신다면서요. 의사가 밀가루랑 설탕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형님이 매일 반찬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피자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식탐이 좀 있으세요. 몸집도 크고 덩치도 있으신 분인데 먹는 거를 조절 못해서 병원만 갔다 하면 의사 선생님께 혼나고 옵니다. 드시는 약도 많아요. 위장약에 고혈압, 당뇨약까지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께서 시어머니 드시는 음식에 엄청 신경을 쓰세요. 형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 형님이 안 계실 때마다 피자니 치킨이니 시켜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멋대로 자주 시켜드릴 수는 없었어요. 네 동서는 내가 그냥 먹는 게 다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둘째 너까지 이럴래? 그냥 좀 시켜줘. 시어머니의 고집을 누가 이기겠어요. 안 시키면 일하는 내내 핸드폰에 불이 날 것 같아 안 시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당분간은 형님이 해주시는 대로 드세요. 안 그러면 정말 위에 안 좋아요. 알았어. 고작 피자 한 판 가지고 생색은. 우리 시어머니지만 정말 철이 없으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많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빠서 전화고 뭐고 안 받고 싶었지만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아 몰래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코다리찜 먹고 싶다고 너희 형님한테 말을 했는데도 짜네 어쩌네 하면서 아직도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지? 이래서 죽기 전에 재산 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챙기지도 않는 거지 뭐. 저도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말에 호응도 해드리고 편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것도 받아주죠. 제가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희 형님 같은 분이 없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준 것도 없이 매일 잔소리만 하고 구박만 했는데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은 절대 혼자 못 산다는 말에 형님께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로는 재산 주고 다 줬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자식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하나였어요. 그 시골집 앞에 작은 밭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알기론 그 집도 워낙 시골 촌구석에 있고 100년도 넘은 오래된 집이라 내놓은 지 한참이지만 아직 팔리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버님 명의로 옮겨준 것 뿐이지 형님이랑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벌써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투덜거리시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절대 같이 사는 건 못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변덕스러운 성격을 맞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도 전화해서 한참을 먹는 얘기랑 형님 욕을 한바탕 하시더니만 끊을 때가 되니 저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 주에 너희 집에 놀러 갈 테니까 둘째 니가 코다리찜 좀 해둘래? 며칠 전부터 목도 칼칼하고 머리도 아픈 게 코다리찜만 좀 먹으면 몸이 싹 날 것 같다. 그놈의 코다리찜 그냥 좀 한 끼 밖에서 사드시면 되시지 그걸 가지고 고추고두 며느리들을 귀찮게 해야 속이 풀리시나 봐요.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이제 저에게까지 음식을 해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형님보다 음식 솜씨가 없어서 어머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제가 준비는 해놓을게요.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께 주말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평일 내내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잠시도 쉴 시간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뒹굴뒹굴 쉬기도 하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주말에 오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평일 내내 속이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매일 시달리는 형님도 계신데 같은 며느리로서 주말에라도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야 형님도 그나마 쉴 수 있을 테니 형님을 생각해서 하루 정도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없는 솜씨에 여기저기 물어물어 시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던 코다리찜을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코다리찜 노래를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는 썩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준비한다고 노력했는데 코다리찜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저는 제가 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니만 갑자기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함께 식사하던 저와 남편은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차려준 따뜻한 밥 먹으니 갑자기 내가 너무 서러워져서 그만 괜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에이, 형님 음식 솜씨 좋은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부끄러워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다 싶었던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나 너희 동서한테 밥 못 얻어먹은 지 꽤 됐어.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면 일하는 너한테 전화해서 밥 좀 해달라고 구걸을 했겠니? 어머님도 참 구걸이라뇨.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밥을 안 차려준다고 그러세요. 저도 웬만하면 시어머님 말에 토를 안 다는데 틈만 나면 저나 남편에게 형님 욕을 하시니 저도 더는 듣기 싫더라고요. 너희는 몰라. 너희 동서가 얼마나 사악하고 여우 같은지. 순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미간까지 잔뜩 찌푸리시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형님에 대해 전혀 모른대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 낮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 동서 보통 년 아니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나 나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효부 노릇하지. 둘이 있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준 지가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됐답니다. 엄마, 형수님도 애들의 형에 매일 챙기느라 힘든데 엄마 밥까지 어떻게 매일 차려드려. 형수님 바쁠 때는 당연히 엄마가 차려 먹어야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심술에 형수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수도 힘든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우리가 아는 형님이 일부러 시어머니 밥을 안 챙길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요. 얄미운 짓을 해도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하면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충격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그년 진짜 얼굴을 몰라서 그래. 나 사실은 너희 동서한테 날마다 맞고 살아. 이거 봐. 여기 목 뒤에 생긴 멍도 얼마 전에 그년이 들고 있던 국자로 내려쳐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와 남편은 너무 황당한 나머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를 숙이며 목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데 시어머니의 말대로 뭔가로 맞은 것처럼 멍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정말 형수가 엄마를 때렸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다는 거냐고. 어디, 여기 말고 또 어디를 맞았는데? 남편은 심각해진 얼굴로 시어머니 몸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맞았다면서 맞은 부위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까지 했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면 들고 있던 걸 던지는 건 일수고 국자나 주걱 같은 걸로 여기저기 찌르고 때리는 건 다반사야. 거기다가 내가 잠이 안 와서 조금 뒤척이다가 거실에라도 나가면 놓친 내가 배에 걸신이 들려서 또 먹으러 나왔다고 2년 전년 욕까지 한다니까? 아들, 엄마 너무 무서워서 더는 너희 형수랑 못 살겠다. 형수가 엄마를 때리고 욕까지 했다고? 도대체 형은 뭐하고 엄마가 형수한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남편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당장 형님을 잡으러 갈 기세였습니다. 너희 형수가 보통 년인 줄 알아? 너희 형 없을 때만 교묘하게 사람을 들들 볶고 괴롭힌다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영악한지. 때리고 물건 던질 때도 안 보이는 데만 골라서 던지고 때려요. 말도 안 돼. 형수가 어떻게 그런 짓을... 시어머니의 충격 고백에 남편도 많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믿기지 않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40년 넘게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겪어봤어요. 인간이 제일 못되고 잔인하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항상 천사처럼 보였던 형님이 그랬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굉장히 무서운 반전 영화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혼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몸도 성치 않은 채로 남편도 없이 혼잔데 웬만하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려고 했지.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엄마, 더는 그 집에서 못 살겠어. 나 좀 제발 구해줘, 아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형님네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는 덥석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도 일하랴 애들 키우랴 얼마나 힘들어. 나까지 너희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희한테 괜한 소리를 했다.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왜 더 못 참겠어. 엄마가 참기는 왜 참아. 내가 지금 바로 형 불러서 이야기할 테니까 기다려요. 흥분한 남편은 곧바로 아주버님께 전화해 오시라고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은 더 흐느끼시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요. 네 형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네 형 몸도 성치 않은데 이런 이야기 들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네 형수랑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면 아휴, 나 때문에 네 형 혼자 늙어 죽는 꼴은 어떻게 보니. 얼마 전에 아주버님께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금방 회복되셨지만 병원에서 뇌 질환 증세가 있으니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셨으니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했죠. 아주버님이 이 일을 알게 되면 흥분해서 당장 형님이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칠 거라면서 그것만은 안 된다며 아주버님께 알리는 걸 말리셨습니다. 우선은 알겠어요. 나도 이 사람이랑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 계세요. 제가 금방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그전에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요. 남편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시어머니를 형님네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럴만했죠. 자기 어머니가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한테 맞았다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걱정됐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상했어요. 물론 세상에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야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늙고 병들어 며느리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내내 당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쓰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어요. 회사에 가도 온통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어머님, 형님 댁에서 모시고 나오자. 저도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절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싫어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 맞고 사는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형님도 그 힘든 걸 10년 가까이 버티신 거잖아요. 어쩌면 이제 내 차례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울먹거리기까지 하더니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난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남은 생 여보한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남편에게 이빠른 소리나 듣겠다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둘 다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그 길로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 댁 현관문은 누가 망치로 두드리기라도 했는지 잔뜩 찌그러진 채 열려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형님이 쓰러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형님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미간을 찌푸리며 형님이 몸을 일으키시는데 순간 눈이 번쩍 뜨자마자 형님은 시어머니부터 찾으셨어요. 어머, 어머님 못 봤어요? 이마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형님에게 병원부터 가자고 했어요. 형님, 누가 이런 거예요? 안 되겠다. 피 계속 나니까 우리 병원부터 가요. 난 괜찮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어머니부터 찾아야 돼.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형님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부터 찾아야 한다고요. 형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형수가 자기를 때린다고 하질 않나. 형수는 머리에 피가 났는데도 어머님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고. 남편은 혼란스러운지 지끈거리는 머리를 잡으며 형님을 말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이럴 시간 없다니까? 빨리 어머님부터 찾아야 돼. 어떡해, 동서. 우리 어머님 어떡해. 형님은 어머님을 찾아야 한다고 우왕좌왕 정신없이 굴더니만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펑펑 눈물을 쏟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형님의 말에 넋이 나간 저와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님 핸드폰 벨소리가 유런하게 울렸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근처 파출소에서 모시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저와 남편은 급하게 파출소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정신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횡설수설하셨어요. 나 그 집에 가기 싫어. 그년이 자꾸 나 집에 가둬두고 때리려고 한다니까? 나 그 집에 보내면 너희도 그년이랑 한패야. 남편은 며칠 사이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라 눈물을 연신 훔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정말 치매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내내 형수만 원망했네. 형님을 가까운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저와 남편이 파출소에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조심스레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치매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파출소로 향하는데 그제야 복잡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왜 이상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씻겨서 재우고 저와 남편 형님과 아주버님은 모두 다 거실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도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형님에게 욕을 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저기 이간질을 하고 다니셨대요. 시작은 아주버님께였습니다. 퇴근하고 아주버님이 집에 오시면 따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낮에 형님이 자꾸만 밥을 안 주고 시어머니에게 욕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평소 형님의 성품을 알고 계신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형님을 욕하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나 자주 가는 식당 아줌마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형님이 밥을 안 주고 아주버님이 없을 때 때린다고 한 거예요. 삽시간에 동네에 소문이 퍼져 졸지에 형님은 시어머니를 때리는 못된 며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근처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 집에 경찰까지 온 적이 있었대요. 그날 형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판 싸웠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 밥을 안 차려주고 때리기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이래.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잡어. 시어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았더니 형님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동네에 일파만파 퍼진 소문은 잦아들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던 형님이 시어머니 모르게 집안에 CCTV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그날 형님은 지난 며칠간 녹화된 CCTV 영상을 저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낮에는 멀쩡히 식사도 하시고 외출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밤만 되면 혼자 거실로 나와 벽에 머리를 치고 자기 손으로 뺨이며 허벅지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냉장고를 마구 뒤지고는 이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영상이 찍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먼저 형님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형님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전화해서야 어머니가 이상하시다는 걸 내가 느껴서 모시고 병원에 간 거야. 병원에서 조금이나마 치매 증상을 늦추는 약이 있다고 해서 타와서 먹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약만 먹이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나. 약 안 먹겠다고 자꾸 도망 나가는 통에 힘들어서 며칠 못 나가게 했더니만 나 없는 사이에 프라이팬으로 너희 형수 머리를 치고 도망갔다지 뭐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이 진행된 거였어요. 그래서 먹을 거에만 집착하고 여기저기 형님 욕을 하시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고 다닌 겁니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형님을 정말 의심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야, 동서도 일하랴 애들 키우랴 고생 많은데 괜한데 걱정까지 하게 했네. 역시나 형님은 천사가 맞았어요. 시어머니에게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고 나서도 시어머니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니 그 와중에 제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에 대해 알게 된 자식들은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치매 증상을 늦추기 위해 부단히도 약을 먹이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남편은 근처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형님은 괜찮다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약 잘 드셔서 그런지 말도 잘 듣고 소리도 안 질러.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모시고 있을게. 그러니까 동서는 걱정하지 마. 형님은 제발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렇게 참기만 하시다가 형님이 먼저 병나요. 주말에는 저희가 모시고 갈 테니까 아주버님이랑 나들이도 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세요. 본격적으로 약을 드시고 나서는 저만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시지는 않아요. 언제 또 증상이 나빠져서 달라질 줄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형님네와 저희가 잘 보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에 비하면 저나 남편이 하는 일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가족끼리 똘똘 뭉치게 되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형님에게 뭐든 다 맡기고 나 몰라라 했었는데 이번 일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잘 이겨내다 보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족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표현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저희 남편 덕분이랍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잘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혹시 오늘 제 사연을 듣는 분 중 신혼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신혼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속을 썩이는 분들이 계시면 집중해주세요. 저는 남편을 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은 지방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에요. 지금도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 같은 21세기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영화관도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자랄 때는 어땠겠어요? 진짜 시골이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한숨이 가장 먼저 나와요.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했는데 가정환경이 좋지도 않았어요. 만약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부모님 사이가 좋고 가족이 서로 의지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러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문제는 술주정이 아주 심하다는 거였어요. 제발 술 그만 마시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벌어온 돈인 줄 알아? 당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뭐?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래, 나 백수다 어쩔래? 그럼 집 나가든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가 하던 일은 부부싸움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피해 동생의 귀를 막아주던 것이었어요. 저한텐 10살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부모님이 싸우면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서 항상 동생을 안아줬죠. 이렇게 고통받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고통은 제가 중학생 때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항상 엄마 보고 돈 버는 유세를 떨 거면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진짜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엄마가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가 종종 있어요. 동생은 기억이 안 날 텐데 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다시 오지 않겠다고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는 아버지의 술주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너희도 너희 엄마처럼 집 나가버려. 나가라고. 아가들아, 이리 와. 여기 와서 자. 오죽하면 옆집 살던 순애 할머니가 저와 동생 보고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발달이 좋지 않았어요. 어디 특별히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행동이 매우 굼뜨고 느렸죠.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동생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미디어에서 보면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슬프게도 그건 저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수로 항상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또 발달이 느리고 매우 소심한 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수입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긴 했어요. 우리가 살던 곳이 공장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긴 했는데 문제는 오래 일하지 못했죠. 성격이 매우 이상하다고 유명했거든요. 실제로 동료와 싸워서 경찰서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 공장 사장님들이 당연히 반기지 않았어요. 아니, 김씨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 나도 그래서 저번에 내보냈잖아. 아이, 사람이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그래야지 원. 한 달 일하고 번 돈으로 몇 달을 버티고 버티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잘 먹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무조건 성인이 되면 지역을 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성인 되면 무조건 이 집 나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당연히 너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아. 그런데 원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운동부였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를 했거든요. 이걸 하면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가 있어서요. 그걸 하면서 운동부라 급식을 빨리 먹는 남편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은영아, 오늘도 나 밥 많이 주라. 이따 훈련할 때 배고플 것 같아. 네, 여기 모자라면 더 말해. 너만 몰래 더 줄게. 남편은 운동부라 다른 반 친구들과 친하지 않았어요. 저도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실제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공했다면 얼마나 더 제 인생이 극적이겠어요. 저는 남편이 엄마 몰래 준 돈으로 서울에 갔는데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성인이 된 저를 원하는 곳은 없었거든요. 공장이라도 들어갈까 싶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저를 기다리던 건 아버지의 욕설이었어요. 네 엄마랑 너랑 똑같아. 너도 집 나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보자 무작정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과격한 행동에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나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에서 상처만 받고 돌아온 저에게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무작정 엄마의 친정이라는 부산을 찾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부산을 가도 제가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고향에 유독 공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저런 아버지라도 일단 집이 있으니 동생이 있을 곳이 있으니까요.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었는데 일부러 출퇴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번 돈은 아버지의 술값으로 거의 지출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조치를 하기 시작했죠. 집에 돈을 들고 가면 아버지는 기가 막힌 능력으로 다 돈을 찾아냈거든요. 제가 몰래 이불빛이나 그릇 사이에 돈을 넣으면 아버지는 하루 만에 찾아 소주를 사는데 지출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준성이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아버지 도저히 못 믿어. 저는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다 맡기면서 우리는 전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제 목표는 이렇게 3년을 일하고 동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 끝에 같이 서울에 가자고 결정했죠. 남편도 어차피 운동하던 사람이라 경기에 나가고 그러려면 서울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실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어. 지워야 돼. 내가 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우리 낳아서 키우자.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때 저는 무조건 지우자고 주장했는데 남편은 강경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결혼해서 살자는 말을 했죠. 너무 어렸던 나이라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결혼하면 이 지긋지긋한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제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그때 우리 동생을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말 하나로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어요. 장난하니? 가서 당장 지워! 네가 막말로 우리 아들 아이를 가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희 엄마 도망간 것처럼 너도 도망가면 어떡할 건데?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썩 꺼져!
큰맘 먹고 남편과 시댁으로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금을 뿌리며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를 남편이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굳어있던 저를 달래줬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많이 놀랐지? 그래, 일단 임신했다니까 몸 관리가 우선이다. 집에 있기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 동생도 데리고 와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아유, 내 인생. 그래도 우리 집안 씨를 임신했는데 너무 그러지 마. 괜찮다, 괜찮아.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친정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역시나 아버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때 남편이 같이 가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술주정하며 저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보니 결혼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제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벌벌 떠는 동생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를 매우 미워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게 나와서 일도 와. 결혼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설마 임신했다고 유세 떨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때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백반을 파는 작은 음식점이었는데 임신한 저를 불러 일을 시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왜 일하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매번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죠. 아유,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했어요. 내가 진짜 미친다니까. 아유, 지 엄마 닮아서 저러다 도망갈지 누가 알아. 저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못 들은 척을 하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런 구박을 받아도 친정아버지와 사는 게 더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동생이 더 안전했어요. 친정에선 아버지가 매일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었는데 시댁은 눈칫밥은 먹어도 동생이 매일 공포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에선 저를 막아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든든한 제 편이셨죠. 남편은 훈련하느라 집에 잘 오지 못했는데 집에 오면 제 옆에 딱 달라붙어 편을 들어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옆에서 막아주기도 했고 몰래 과자를 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도 아주 잘 대해주셨습니다. 얘, 너 아까 내가 배추 다듬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어? 아, 죄송해요. 시장 다녀오느라 그랬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아우, 정말 답답해. 여보, 내가 시장에 심부름하러 다녀오라고 했어.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하지만 너무 슬프게도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날의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부탁으로 급하게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서 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날씨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이라 안 그래도 임신한 몸이라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배추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죠. 배추가 너무 커서 옮기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큰 배추를 들고 가게 앞에 다가갔는데 트럭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서 차마 피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운전대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구나 느꼈는데 바로 그때 은영아! 시아버지가 가게 앞에 있다 저를 보시고 전속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내고 본인이 차에 치이셨어요. 저는 배추와 함께 길에 나뒹굴었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건 시아버지가 저를 민 그 순간뿐이에요. 정신 차리니 병원이었거든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시아버지의 장례까지 마친 후였습니다. 저도 몸이 생각보다 많이 다친 상태였고 아이는 떠나보내게 됐어요. 너무 끔찍한 이 사건은 바로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신 트럭 운전자가 이렇게 한 가정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돌려내.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엄마, 그만해요.
지금 은희 형이 본인이 제일 힘들다고요. 뭐 그만해? 넌 네 아빠가 네 잘난 마누라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평생 갚을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충격이 아주 컸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시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라 시어머니가 많이 의지했거든요. 서글서글한 성격 때문에 동네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으셨죠. 그런 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집을 떠나 본가로 들어가려 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본인은 저 없으면 안 된다며 차라리 본인과 같이 살며 평생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있는 대로 받으며 결혼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저리 가! 내 남편 죽이게 만들어 놓고 내 아들 인생까지 망쳐봐. 가만 안 둬!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저는 그런 구박을 받으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데 남편은 무려 14살 차이가 나는 아주 늦둥이였죠. 그 늦둥이 도련님을 키우는 것도 제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댁에 진 빚이 탕감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요. 백반집이라 할 일이 아주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모든 일을 다 시키셨어요. 재료 손질은 당연하고 시장에 가서 직접 사오는 것, 그리고 백반 배달부터 홀에 있는 손님들의 서빙과 주문을 받기부터 계산까지 모두 다요. 그냥 제 몸이 한계라서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특히 힘들었던 건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어요. 백반집이라 김치가 필수였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겉절이를 담그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 몫이라 저는 항상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그럼 저는 기상해서 가게에 나가 겉절이를 담그고 집에 와서 도련님과 동생의 밥을 챙겼어요. 그리고 둘을 각각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다시 식당으로 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만약 훈련 가면 그 도시락도 싸고 단 1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며 일당은 받지도 못했어요. 차마 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시아버지를 죽이게 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망을 가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도망갈 친정이라도 있었는데 저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 저는 임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유산하지 않고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몸을 좀 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또 안 좋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임신이 유세야? 임신이 뭐라고 가게를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재료 다듬을게요. 어머님 쉬고 계세요. 공짜로 먹이고 재워주는 거 고마워하라고.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어?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면 괴롭히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림자처럼 시어머니 눈에 안 띄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임신해서 배가 부르니 행동이 굼뜨게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거슬린다고 대놓고 신경질을 부리셨습니다. 아우, 비켜 좀! 거기서 그렇게 일을 맡고 있으면 어떡해? 아우, 쟨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배달이라도 가든가. 임신했다고 몸 아끼려고 하지 말고 도움되는 일을 해. 찾아서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도 계속 뭐라 하셨어요. 저는 저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갑자기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진짜 괴로웠던 건 바로 시어머니가 도련님과 제 동생을 차별하는 거였습니다.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얘, 넌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네 언니한테 가. 야, 네 동생 데려가. 나도 먹고 싶은데. 네 언니한테 돈 받아서 알아서 먹어. 아들, 이리 와서 먹어. 엄마가 너 고기 좋아해서 특별히 정육점 가서 좋은 고기 받아왔어.
이거 먹어야 쑥쑥 크지 내 아들.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도련님만 챙기셨어요. 제 동생도 아직 어린 나이라 먹고 싶어 쳐다보면 뭘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훈련이 끝나고 집에 올 때 저와 동생 2명의 먹을 간식을 항상 사왔습니다. 품 안에서 과자나 바나나 같은 것을 꺼내며 몰래 주던 남편 덕분에 힘들어도 꾹 참을 수 있었죠. 그 상태로 저는 첫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한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던 건 바로 태동과 입덧이었어요. 임신한 줄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했거든요. 오죽하면 자연스럽게 유산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번 유산 경험이 있으니 아무래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첫째에게 고마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댁은 남편과 도련님, 즉 형제잖아요. 반면 저는 동생과 둘 다 여자였고요. 시어머니는 그러다 보니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심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도련님을 감싸기 바쁜데 제가 아이로 딸을 낳으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뭐라 하셨죠. 딸 낳아야 소용없다. 네 엄마처럼 도망가거나 너처럼 시아버지 죽이기나 하지. 보육원 보내. 네? 보육원이라뇨. 절대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무슨 큰 소리야. 네가 그러니까 아들을 못 가지는 거야. 하늘이 분노해서 아들을 안 주는 거라고. 딸 키워봤자 너밖에 더 되니 어? 그래도 보육원 보내라는 말은 아니죠. 어머님 아들의 자식이잖아요. 딸도 소중한 자식인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고 저를 더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애초에 눈엣가시로 여기던 분이라 더 심해졌죠.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가게 사장님들이 괜찮냐고 물으셨죠. 허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 딸을 예뻐하지 않아도 제 눈엔 한없이 예뻤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남편도 훈련 때문에 바빠 집에 잘 오지 못했는데 올 때마다 딸을 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들었는지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제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 걸 뻔히 봤으면서 신발을 신고 더럽히는 것부터 요리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로 뭐라 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집안일도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빨래부터 요리, 청소까지 하느라 몸이 죽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운동하러 집에 없는 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아도 오로지 제가 혼자 전담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도련님과 동생 그리고 우리 첫째까지 돌보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 기절도 하게 됐죠. 아주 네가 나를 얼마나 창피하게 하려는지 기가 막힌다. 동네 사람들한테 아예 전단지라도 나눠주지 그래? 날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면 성공이야. 아유 속 터져. 엄마, 그만해요. 왜 이렇게 은영이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엄마 너무 심해요. 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네 딸도 꼭 너처럼 부모 마음 몰라주길 바란다. 너 꾀병 아니야? 어머니, 꾀병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 오죽하면 시장에서 사장님들이 안쓰럽게 여기신다고요. 남들이 다 저보고 불쌍하대요. 영양실조로 쓰러진 제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싸우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꾀병으로 저런다고 마구 욕을 하셨어요. 하지만 꾀병이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혼자 아기띠를 어깨에 메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살 때 시장 사장님들이 저를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잠깐 쉬다 가라고 해주셔서 남의 가게에서 쉴 정도로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또래에 비해 느리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동생이 있어요. 그런 동생을 언제까지 시댁에서 같이 살 수는 없으니 몰래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현금을 하루에 조금씩 빼서 돌렸어요. 제가 종일 집안일부터 가게 일을 하며 현금이 모이면 소액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생이 성인이 되면 비상금을 주고 네 살 길 찾아 떠나라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잘 대해주셨다면 저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차별하고 괴롭히니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도련님이 하도 시어머니가 감싸고 도니까 저와 동생을 본인도 막대했거든요. 형수님, 이거 너무 맛이 없잖아요. 다시 해줘요. 도시락에 이런 거 넣지 마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장난해? 다신 그러지 마. 남편은 도련님이 저와 동생을 괴롭히면 꼭 저렇게 나서서 혼내줬어요. 남편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둘째까지 가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우리 첫째가 딸이라고 미워해서 둘째는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고 저도 미워하진 않았어요. 둘째는 첫째와 달리 태동도 심하고 입덧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야 하는데 잠에서 깨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게에서도 일하며 계속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제 몸에 걱정해 주셨죠. 아니, 괜찮아요? 혈색이 너무 안 좋아. 임신했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님들에게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면 시어머니는 꼭 저를 뭐라고 하셨어요. 본인을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며 제게 절대 힘든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죠. 저도 최대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출산도 하게 됐는데 둘째도 딸이었어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라는 게 싫지 않았어요. 제가 자매로 자라기도 했고 저는 딸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만 2명 키운 남아선호 사상이 가득한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아유, 필요도 없는 딸을 둘이나 낳아? 아들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얼마나 구박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구박당하며 동생의 독립비용을 몰래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둘째를 등에 업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인사하려 얼굴을 들었는데 바로 가게로 들어온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 은영아,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네가 아기를 낳았어? 아유, 엄마가 미안해. 엄마 맞아? 엄마야? 그래, 엄마야. 엄마 맞아. 마침 그때 가게에 시어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동생도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라 셋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아빠한텐 엄마 왔다고 절대 알리지 마. 너희만 알고 있어. 엄마 또 올 거야. 절대 너희 버린 거 아니야. 엄마 성공해서 꼭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엄마는 저렇게 말하고 또 도망치듯 가게를 떠났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잡았지만 엄마는 미안하다고 대신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엄마를 더 붙잡고 싶었지만 정말 엄마가 다시 올 것 같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엄마를 보고 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때가 동생이 중학생이었으니 엄마가 다시 찾아오면 제가 마련한 비상금을 주고 둘이 살라고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버텨야 할 이유가 아주 많았어요. 아유, 얘, 넌 몸이 그렇게 느려서 어떡하니? 아유, 좀 비켜. 짜증나게 걸리적거려. 야, 손님 왔잖아. 빨리 가서 주문 받아. 아까 시장에 배달은 갔어? 그리고 두부 좀 가서 사와. 자, 겨울이니 김장하자. 100포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난 옆집 한나 엄마랑 나들이 갔다 올게.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죄스러운 마음에 꾹 참으며 일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딸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련님 준다고 제가 해놓은 갈비찜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제가 만들었어요. 식구들 먹으라고 아주 넉넉하게 했으니까 도련님 먹고 우리 애들이 먹어도 남아요. 이 갈비찜 재료 누구 돈으로 산 건데, 어? 그거 내 가게에서 내가 번 돈이잖아. 제가 새벽부터 나가서 돕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자 주문하고 계산하고 다 하는데 왜 그러세요? 먹을 걸로 그러지 말아요, 우리.
네가 내 남편만 안 죽였어도 이런 일 없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누가 일하래? 어? 내 남편 돌려내. 시어머니는 꼭 분리하면 저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사실 시아버지가 저를 구하다 죽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상당히 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면 꼭 꿈에 시아버지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시댁은 식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부모님부터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요. 먼 친척들까지 합쳐도 변호사나 의사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시댁이 하필 큰 집이라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는데 모여도 거기서 거기인 직업들이었어요. 워낙 지방이라 아무리 잘나야 공무원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지나 도련님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로 동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놓은 돈을 주며 근처 광역시로 같이 가서 집을 구했어요. 둘째로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는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엄마는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모으는 것에 정신을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지긋지긋해서 떠난 건 맞지만 우리를 잊은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올 때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영아, 엄마 이제 돈 많아. 우리 이 지역 뜨자. 부산으로 가서 같이 살자. 엄마, 난 괜찮아. 어느 정도 적응하기도 했고. 일단 동생이 근처 광역시에 있어. 거기서 엄마가 둘이 지내. 저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가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운동 코치로 우리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지역 이동을 하면 남편의 일자리를 잃는 거라 쉽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광역시에 가면 오히려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그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나도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야 돼.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슬슬 남편과도 시어머니와 도련님 몰래 이사 얘기를 다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 폭탄 발언이냐고요? 도련님은 심각한 마마보이였어요.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워낙 싸고 돌기도 했고 도련님도 시어머니 말에 꼼짝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지도 않고 집에서 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도련님을 보고 절대 뭐라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도련님은 바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라고 인사를 시킨다는데 무려 직업이 의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시댁엔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도련님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굉장히 미남이셨는데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 외모로 놀기 바빴는데 어떻게 의사를 만났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의사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자랑하기 바빴어요.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누가 보면 이미 결혼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야. 아우, 나도 드디어 호강하나 봐. 의사라니까. 아우, 무슨 일이야. 사장님 좋겠네.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 굴러들어온 복이야. 어? 아니, 둘째 며느리만 복이지. 의사라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들은 잘났어. 시어머니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예비 며느리가 의사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제 칭찬을 하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말을 돌리셨죠. 상처받진 않았습니다. 워낙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익숙했거든요. 사건이 발생했던 날은 바로 예비동서가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월요일부터 동서맞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고급 한우를 주문하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하지 않았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팔보채, 갈비찜, 고등어 조림, 잡채, 미역국,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모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얘, 이거 싱겁다. 다시 해. 그건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미리 양념 만들어야지. 야, 채소는 미리 손질해놔야지. 아우, 왜 이렇게 굼떠. 시어머니는 너무 긴장된다며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다 저를 시키셨어요. 속으로 온갖 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같은 위치인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새로 오면 시어머니가 저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편해지는 거니까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드디어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무려 옆에 광역시까지 가서 옷을 샀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한다며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옷을 샀어요.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무언가를 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며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인사 왔을 때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비교되며 속으로 얼른 시댁에서 분가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온 집안을 몇 번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청소기로 밀고 걸레로 닦고 먼지를 털고 저는 제가 무슨 청소업체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보인다고 우기셨죠.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있어 보이는 화분도 들고 왔습니다. 집이 어떻게든 초라해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의사여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동서의 첫 인사 자리를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동서라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자기를 보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전날부터 고기를 재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간을 하며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잔소리하기 바빴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동서가 온다고 빵집에다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걸 가지러 저를 보내길래 저는 이때다 싶어 밖에 나왔습니다. 종일 음식 앞에서 자리를 못 대고 있다가 케이크를 가지러 가니까 숨통이 트일 지경이었죠. 예, 케이크 가져오면서 떡집에서 떡도 좀 가져와.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특별히 주문했거든? 그리고 오면서 술 사오고.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무슨 대통령인 것 마냥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 마침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의사 대단하지?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의사잖아. 그러니 친척들도 부르고 신나셨지 뭐.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마치 환갑잔치처럼 준비하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요리할 때 간을 안 보는 편이라 입에 넣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을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니 더 배가 고프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한 음식이고 또 워낙 많이 해서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잡채를 그릇에 담다가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었는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옆에서 국을 푸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잡채를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화를 심하게 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네? 그냥 잡채 조금 먹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장도 다녀와서 배고파서요. 제가 만든 건데 아까 간도 못 본 것 같고. 아니, 이거 다 우리 의사 며느리 주려고 만든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아우, 아까워. 아니, 너 내가 무슨 그렇게 식탐이 많어? 어머니, 서운하네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그러세요? 뭐? 너같이 하찮은 년이 무슨 내 며느리야? 그리고 며느리라도 똑같은 며느리냐? 의사 며느리 먹을 걸 먼저 먹으면 어떡해? 너 미친 거야, 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 도와서 가게 일이면 집안일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울컥해서 저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국을 푸던 그 국자로 제 머리를 땡 하고 내리쳤어요. 전 처음에 머리를 맞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집안 살림은 던져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아서 제 앞에서 항상 조심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국자로 머리를 맞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보다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준비한 요리를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걸 다 버리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들,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곧 의사 며느리 도착할 시간이야. 아우, 제발 엄마 그만! 그놈의 의사 며느리. 걔가 우리 집에 진짜 시집 온대요? 오늘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만 며느리야? 그럼 은영이는? 이제껏 결혼해서 집안일부터 가게까지 혼자 일 다 했는데 쟨 챙기지도 않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의사랑 같어? 의사 며느리가 쟤랑 같냐고. 똑같은 며느리지 그럼. 이 음식도 다 은영이가 만들었는데 엄마는 양심이 어딨어요? 됐어. 나도 옆에서 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몰라, 나 은영이랑 나가서 살 거니까 엄마는 그 잘난 의사 며느리 데리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저는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이 시원하게 쏟아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하냐고 또 난리를 쳤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가려는데 그때 마침 도련님이 의사 동서와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니 둘이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형수님 안에 계세요? 야, 너 거기 안 서? 이 망할 놈들아! 엄마.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국자 들고 뭐해요? 형수님하고 형은 또 왜 그러고 있어요? 네 잘난 의사 아내 데리고 알아서 잘 살아라. 난 도저히 내 아내 고생 더는 못 시키겠다. 와, 우리 엄마지만 정말 나도 이젠 못 참아. 아유, 어서 와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으로 와요. 아유,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아니, 정말 웃겼던 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가는 우리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들고 그놈의 의사 며느리와 첫 대면을 했죠. 국자로 저를 때리려는 모습이 동서가 될 사람에겐 처음 보는 시어머니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의사 며느리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대요. 하긴 저 같아도 결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누가 저렇게 며느리를 막대하는 집에 시집을 가겠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도련님도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의사 며느리의 첫 인사가 본인 때문에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탈까요? 백화점에 가서 옷까지 샀을 정도로 기대했던 만남이었는데 말이에요. 도련님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본인 엄마 때문에 완전히 다 망쳤죠. 저는 엄마와 동생이 있는 광역시로 의사했어요. 두 딸과 남편을 데리고 왔더니 엄마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도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인연 자체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도 지금은 도련님하고만 간간히 연락하고 시어머니하고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소식은 궁금하지 않아요. 잘난 의사 며느리는 도망갔으니 이제 도련님 수준에 맞는 여자를 데려오겠죠. 그 며느리한테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저는 아주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통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